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근조화한 리본을 바꿔치기 당해 시든 화환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새 화환은 빼돌리고 리본만 떼서 시든 화환에 달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남자친구 때문에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와 바닷물에 여자친구 던지기 대결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오윤성 교수님 대신에 우리 박상희 교수님이 대신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앞서 2번 정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조니 소말리라는 미국인 유튜버, 오늘 새벽에도 서울 여기저기 계속 민폐짓을 저렇게 합니다. 아유, 얘 일본에서는 추방까지 당한 인간이라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이 인간 때문에 경찰이 지금까지 10번 넘게 출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냥 계도만 할 뿐 제가 경찰 탓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혀만 끌끌 차면서 이걸 보고 있어야 됩니까? 저 인간 추방 좀 시킵시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탄현역 2번 출구 가는 길입니다. 보여주세요. 킥보드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보행자는 어디로 가? 왼쪽에 저 자전거 도로로 하신 김성범님. 자,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자전거를 세상에 이렇게 놓고 가면 어쩌자는 거니? 제발 생각 좀 하자 하신 엄정현님. 자, 전주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입니다. 구두 신은 채로 저 발을 올려놓고 종 내려 하신 박진영님. 자, 캐나다 교민이에요. 전기차 전용 주차장인데 디젤차가 머플러에 충전기 꽂아놓고 위장을 하고 있네. 아유, 한국엔 이런 사람들 없죠? 하신 켈리 킴님. 있습니다. 예. 자, 성남 풍성고 진입도로예요. 항상 기사님들이 차를 저 갓길에 세워놓고 왼쪽에 숲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세요. 여기가 아주 방요 맛집이야 아주 그냥 하신 김은래님. 자, 부산의 이수연님, 거제의 최진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예, 수만 번 후회입니다. 자, 가수 제시, 저희가 이 사건 처음 방송하고 벌써 한 2주 가까이 됐어요. 방송 직후 1차 사과문이 올라왔고 경찰에 또 출석했고, 하지만 가해자의 행적은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고. 자, 그런데 어제 늦은 밤에 제시의 2번째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네, 제시가 어제 2번째로 2차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사과문을 낸 지 12일 만에 올린 건데요. 처음 사과문에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가해자는 처음 본 사람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가해자를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잘못된 행동, 태도, 무대응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만 번 후회했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경찰서에 가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더라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든 게 제 책임이고 한 번 더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제시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도망간 가해자가 꼭 죗값을 치르도록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팬들의 마음도 다시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시 씨가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그 가해자 부분만 해결된다면 사실은 그 사과하고 다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또 팬들의 마음을 또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훔치고 하이파이브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나타난 2 남자, 안쪽에 세워진 오토바이로 고고. 자, 그런데요, 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막 살펴보더니 벼랑간, 야야, 지훈아, 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리고는 배달통도 뒤져보고요. 올라타보기도 하네요. 자, 뭐 하려고요? 자,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더니 부릉부릉
라이트 켜고요. 자, 그러더니 빠라바라바라밤 하면서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양 변호사님, 스쿠터 훔치면서 좋아 죽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미성년자입니다. 옷차림새만 봐도 저 블러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게 보이죠. 지금 이거는 평택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저 오토바이 잃어버리신 분이 제보를 한 건데요. 이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배달도 직접 하신답니다. 그래서 저 오토바이가 생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건데 하필이면 저때 이제 오토바이 스마트 키를 대시보드에 깜빡하고 놓아둔 건데 그걸 저를 애들이라고 부를게요. 애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훔쳐간 거예요. 지금 CCTV 화면이거든요. CCTV가 있는데도 뭐 얼굴을 가린다거나 그럴 생각조차도 아예 없었던 거예요. 자, 얼굴 고스란히 다 찍혔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근데 경찰에서 지금 다른 일이 좀 많이 밀려 있다고 직접 찾아 나서지는 말라라고 하는데 너무 좀 생기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에 또 저 영상을 올리셨는데 예. 저희도 못 보여드리잖아요, 얼굴. 예. 커뮤니티에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또 내리셨답니다. 에이, 뭘 훔치든 우리는 미성년자 아니야. 판사 앞에서 반성하는 척 눈물 연기 좀 하고. 아이, 그럼 그냥 봐줘. 괜찮아. 그렇잖아요, 박 변호사님. 자, 그게 문제예요. 같은 아파트에 이런 류의 범죄가 유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 청소년이에요. 그 중에는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있습니다. 청소년들, 미성년자. 처벌이 약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처럼 이렇게 시동 걸린 오토바이 훔쳐 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 찾아야 되는데 만 올렸다가는 또 본인이 범죄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어떻게 나중에 오토바이를 찾게 되냐 하면 예. 오토바이가 이상한 곳에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사고를 냈을 때 그때 이제 이걸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토바이 많이 파손되거나 문제가 더 발생한 상황 그 이후에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유 없이 퇴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가 슝슝 행인을 지나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바로 그때 자전거를 향해서 냅다 타액을 퇴! 침을 정통으로 맞은 라이더 자전거 돌려서 침 주인에게 가는데요. 자,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자전거 가는데 침을 뱉다가 나 침을 안 뱉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그거 자동차로 내쳤는데 지금 쳤다고 말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이 잡았잖아요 지금. 아니 침을 뱉으니까 와서 아니 침을 안 뱉었다는데 정신 질환이 있어요 근데 그래 경찰서 가자고 내가 이거 네가 전화하라고 아니 경찰 전화하라고. 자, 며칠 전 전해드린 한강 연쇄 나라차기범도 그렇고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자전거, 오토바이에 블랙박스 다 달려 있어. 딱 잡아뗄 수가 없어. 딱 걸렸어. 네, 제보자께서는 포항의 철길숲 공원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의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렇게 뛰어오던 남성이 딱 멈추더니 그냥 침을 뱉은 거예요. 이유도 없이 침을 뱉었고 왜 침을 뱉냐라고 따지니까 침 뱉은 적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더니 나중에는 폭행까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불러라, 도리어 불러라, 도리어 화를 내서 결국에는 경찰을 불렀는데 이 경찰하고도 실랑이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런. 자, 물론 일부 폭주하는 자전거족들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셨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제보자님. 자, 또 그렇다고 무슨 경우가 있더라도 침을 뱉으면 쓰겠습니까? 자, 침을 뱉는다는 거는 사실은 모욕적인 행동을 주는 거거든요. 침 맞아서 뭐 아프거나 뭐 큰 어떤 타격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지금 왔는데요. 이 침을 뱉은 건 확실한데 이 침의 위치라든지 침의 그 부분이 신체 유형력 행사, 폭행 정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자, 보세요. 갑니다. 그래 가다가 고개가 그냥 얼굴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얼굴 공개는 안 되죠. 일단 침 뱉은 거는 아니, 맞고요. 고개를 돌렸잖아. 네, 침 뱉은 걸 맞는데 그게 어떤 신체 유형력 행사, 폭행까지는 안 된다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고 민사소송 같은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소송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이거 이 날라차기 사건 우리 보도 봤잖아요. 그 이후에 유사한 사건의 생각이 들어서 제보자가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상황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뭐 법적인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보내주신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요즘 왜 이러죠, 진짜.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발바닥에 콕입니다. 역시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긴 건물 옥상입니다. 자, 보시면요. 군데군데 반짝반짝 작은 별. 자, 빛나는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어이? 뾰족한 압정? 세상에 누군가 압정을 살포한 바람에 내 신발에도 콕 저렇게 박혀 있고요. 심지어 우리 집 댕댕이 발바닥에도 콕. 아, 글쎄요. 이거는 누군가 작정하고 뿌려댄 것 같은데? 네, 이 압정들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 옥상에 뿌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 제보자가 살고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는 옥상이 개방이 돼 있고 주민들이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반려견을 데리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제보자도 1년 전부터 매일 반려견을 데리고 있다가 잠시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도 갔다가 이 관리소장이 옥상 바로 밑에 사는 주민이 밤에 일을 해서 아침에 자는데 개가 뛰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후로 제보자는 옥상에 갈 때 좀 목줄을 채워서 반려견이 못 뛰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18일 아침에 누군가가 다른 주민들이 내놓은 짐을 모아가지고 옥상 입구를 이렇게 막아뒀습니다. 오. 제보자가 민원을 넣었더니 관리소장이 이전에 민원을 넣었던 주민에게 치우라고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게 다 치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려견들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입구부터 아까 보신 것처럼 바닥이 반짝반짝하길래 확인해 보니까 그게 다 전부 압정이었던 겁니다. 아, 양 변호사님. 뭔가 이거 냄새가 스멜. 예, 냄새가 날 뿐더러 저 옥상에서 뭐 소음을 항의할 만한 사람은 딱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저쪽에 옥상 쪽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저 진정을 했던 집에 찾아가는데 마침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제보해 주신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로 사람들이 가는 게 사람들 많이 활동 오전 시간대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올라가면 5, 6분 정도 머무르다가 오고 들으신 것처럼 목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어서 정말 황당하다는 건데 글쎄 저 정도면 상해미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사람 다치라고 한 거잖아요, 명백하게. 그러니까요. 에라 모르겠다. 다치든 말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편 차 빼앗은 친정 오빠인데요. 우리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에 남편을 잃은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를 했는데요. 남편이 전부터 가지고 싶어 하던 차가 있어서 꼭 사주고 싶은 마음에 보험금을 가불을 했습니다. 새 차를 뽑던 날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차를 닫고 애지중지하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병이 악화되면서 한 달도 못 타고 병원 창문 너머로 주차장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맨날 병실에서 차키 버튼을 눌렀는데요. 그런데 친정 오빠가 대뜸 찾아오더니 내 차가 오래되는데 네 남편 차 좀 빌려줘, 이러는 겁니다. 남편의 하나뿐인 행복을 내주기 싫었지만 정신없는 저를 대신해서 친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줬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결국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빠는 남편 차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절대 다시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먼 타지로 이사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친정에 차를 팔고 그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샀을 때 분명히 4,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700만 원만 보내주는 거예요. 좀 미심쩍긴 했지만 급한 마음에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정 오빠가 아직도 제 남편 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처음 받았던 번호판도 그대로 두고요. 차를 팔았다는 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굳이 투병 중인 사람의 차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차를 팔았다고 거짓말하고 터무니없는 값을 보낸 친정 오빠.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자,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정 오빠입니다. 야, 상희야, 누가 들으면 내가 시한부 매제 뒤통수 치고 차 가로챈 걸로 오해하겠다 너. 그때 너 허락 받았잖아 내가. 그리고 조카들 돌봐줘서 고맙다고 너도 선뜻 빌려줬잖아. 상희 너 면허도 없는데 매제도 없고 지금 기껏 산차 신주단지 모시듯이 주차장에 놔두기만 할 거야? 나 참. 야, 그리고 내가 날로 먹었어?
감가상각 감안해서 차값 줬잖아, 동그라미. 제 열연에도 이게 미치지가 않는 겁니까? 다음은 사연자 여동생입니다. 지열 오빠 매제 뒤통수 치고 가로챈 거 맞아. 최소한 내 심정은 그래. 아니 우리 그이가 평상에서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보면서 웃던 거 생각하면 내가 오빠 진짜 한 대 패고 싶어. 정도껏 했어야지. 그리고 어물쩍 그거 먹으려고 해? 그리고 팔았다며. 왜 아직도 그걸 타고 다니는데 왜 거짓말하는데? 왜 차값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X? 박 변호사님. 사실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빠가 이러면 됩니까? 오빠 맞아요. 일단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처남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쓰세요. 뭐 이럴 때도 사실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걸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요. 거짓말 부분이 가장 나쁩니다. 차 가져가 가지고 팔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대로 썼다는 거, 돈도 감가상각되면 가져간 그 돈으로 가져가 줘야죠. 어떻게 스스로 감가상각해가지고 줍니까? 완전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여러모로 이래 사는 오빠, 이 오빠입니까 이게? 예, 진짜. 예, 오빠예요. 박 변호사님 화나셨어요, 박 교수님. 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이 차가 그냥 차도 아니고요. 정말 이 남편의 유물이고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고 정말 추억이고 그리움이고 뭐 또 슬픔이고 아픔이고 막 이런 차인데 이런 차를 그냥 본인 데이트에 쓰시고 네, 그냥 뭐 돈도 제대로 안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동생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공감을 못 해주시는 오빠죠. 입이 10개라도 전 할 말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가 이 사연에서 제일 좀 가슴 아팠던 게 이 남편분이 시한부로 계시면서 진짜 뭐 마지막 입새 마냥 그 주차장에 나 있는 차를 보면서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셨다는 게. 예, 그리고 그 차를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건강이 좀 나아져서 그러니까. 좀 가족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한 번쯤 더 드라이브라도 가고 싶기를 그게 조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은 저 앞서 박 변호사나 박 교수하고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는 심지어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떤? 저 차 명의 변경은 제대로 했을까요? 어쩌면 지금 돌아가신 남편, 그러니까 이 사람 명의로 고사란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대포차처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해요. 이거 교통범칙금 이런 것도 안 내고 했을 수도 있고 사고 나면 잘못하면 또 그 책임 또 망인의 걸 그대로 해서 오히려 또 동생에게 또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번호판 그대로 쓴 걸로 봐서는 명의 변경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좋은 예, 포인트네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거. 자, 백자연 아나운서. 저도 이런 차를 어떻게 애초부터 빌려달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가족분들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사연자분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정말 이걸 뒤덮을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봉우리님, 오빠가 되어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도둑이네요라고 하셨고요. 송영준님,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나님도 친오빠 정말 못됐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미나님 보고 계시죠? 지난 18일 밤 1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죽동 인근을 반려견 미란이랑 같이 가고 계셨대요. 자, 그런데 미란이가 평소랑 다르게 어느 한 곳을 응시한 채 뭐 이러더랍니다. 얘 왜 이래? 싶어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셨다는 거죠. 가셨대. 세상에 비가 내리는데 갔더니 어떤 사람이 저기 쓰러져 있더래. 설마 죽은 건가 싶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5분 뒤에 경찰이 왔어요. 알고 보니 나 역시나 취객. 자, 그날 비도 내리고 엄청 추웠는데 만약 미란이 아니었으면 저 아저씨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미란이 정말 멋집니다. 월월. 부고를 받으면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화합만 보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빠진 상주와 가족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헌 화환이 새 화환으로 둔갑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건데요. 대체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예? 정말 그 많은
근조화환 다 어떻게 처리할까? 저도 이제 가족상을 치러서 알지만 분명 집에 가져간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됐을까? 정말 너무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자, 장례식장에 보내는 근조화환과 관련한 제보가 2건이 들어왔는데요. 그 수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보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제보자께서는 지난 10일에 지인의 배우자상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고 화환 2개를 보냅니다. 하나는 본인의 이름으로 보내고요. 하나는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이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알고 있던 이제 뭐 꽃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진도 보내줘서 이렇게 멋지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요즘 사진 보내주잖아요.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장례식장에 도착한 그 운영위원회에 있던 또 다른 분이 문자가 온 거예요. 이거 지금 도착한 꽃 너무너무 시들시들하고 크게 좀 너무 문제야 라고 연락이 왔어요. 형편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그 꽃 보낸 쪽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뭐 별로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왔는데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그 지인이 보내준 걸 보니까 정말로 시들시들했다고 합니다. 기껏 생각해서 조화를 보냈는데 세상에 상주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조화를 보내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우셨었겠어요. 자, 그래서 제보자는 꽃 상태를 아까 보신 것처럼 확인하자마자 아니 뭐 하는지 업체 측에 연락을 했다는데요.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업체에다가 이제 항의를 했어요. 너무 죄송하다. 자기가 농장에 확인을 해보겠다. 그리고 바로 교환을 해주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다, 기다리겠다 했는데 이제 자세히 사진을 확인하더니 저희 쪽에서 보낸 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봤더니 그 밑에 꽃, 포인트 꽃인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장에 확인을 해보겠다. 일단 죄송하다. 이렇게 저도 전화를 끊고 장례식장에다가 CCTV 요청을 했어요. 이제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걸 굳이 남의 잘 온 꽃까지 바꿔치기 하면서까지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사실은. 자, 보낸 업체는 분명 제대로 보냈는데 장례식장에는 시든 화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네, 이 제보자가 장례식장에 그 CCTV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에 한 남성이 화환의 리본을 바꾸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제보자가 보낸 화환이 2개잖아요. 예. 그중에서 단체 명의로 보낸 화환을 이 남성이 한쪽으로 치워놓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가져온 근조 화환의 리본을 떼고 제보자가 보낸 화환의 리본도 뗍니다. 그리고 이 2개를 서로 바꿔 달아 놓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가져온 화환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리본이 달리고 제보자가 주문한 화환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달리게 됐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시든 화환을 이 제보자가 보낸 것처럼 바꿔놓은 거잖아요. 색깔이. 예, 색깔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보자분은 저 사정을 이제 운영회 측은하고 상주 측에 설명을 해서 오해는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보면 CCTV 보면은 어디서 배달 온 것까지 다 알 수가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이걸 뭐 처벌하는 것보다 일단 경각심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보를 하신 거고요. 근데 추측하기에는 예. 경찰이 출동을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에는 자기가 봤을 때도 가져온 화환이 너무 엉망이니까 그 업체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문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 갖다 놨습니다라고 그렇게 찍어서 보내려고 바꿔치기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제보자분의 추측이 맞다라면 저 원래 주문한 저 남자가 가져온 그 업체 있잖아요. 예. 저 업체는 사실상 사기친 거죠. 그럼요. 시든꽃 갖다 주고 나서 남의 걸로 사진 찍어서 주문한 사람한테 사진 찍어 보내고 꽃은 저 정상적인 가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건 사기에 그 업체가 해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걸 보고 저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놀라고 있는데 채팅창에서는 원래 그래요.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을 겪은 제보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 전 할아버님을 떠나보내셨다고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정말 황당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배달된 근조 리본 직접 들어보시죠. 할아버지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교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이니까 장례식장 지키면서 밖을 이제 잠깐 이렇게 보는데 밖에서 한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른 업체에서 가지고 온 조화를 그분이 먼저 받아서
조화에 달려있는 그 리본만 가위로 잘라가지고 조화 자체는 자기가 그냥 갖고 리본만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미 세워져 있는 조화에다가 코치케스로 그냥 찍어서 붙여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냥 막 얼버무리면서 자기가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하는 거다라고 이상한 거 아닌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선 사례는 헝거에서 떼서 새 거에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 택을 가른 거잖아요. 자, 이번 경우는 그냥 중간에서 붙어있던 리본을 떼서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어. 그 위에 또 새로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두 개가 써먹는 그런 상황이 조화 되는 거예요. 하나에 사람 이름 두 개가 두 있어요. 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붙이는 거니까요. 이 지금 얘는 뭐냐 하면 사업하는 분들이 손님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이 좀 적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한이 꽤 많이 돌았대요. 60개 정도, 70개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름도 확인하고 했는데 나중에 일정량 이상이 되니까 사인 안 받고 확인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거든요. 한 리본 위에 다른 리본 이름만 자른 거를 그 스테플러로 딱 겹쳐서 하는 남성. 요 찍는 모습을 목격을 하고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아이 참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 동의라도 없고 이거를 해야 되지 왜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붙이는 상황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대수롭게 도시럽지 않게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제보자께 그 CCTV 장례식장 CCTV 영상을 꼭 좀 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장례식장에서 협조를 안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안 보여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파로만 이걸 표현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정말 박 교수님, 네. 아니 이걸 그냥 자기들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거. 훔쳐가는 거죠. 훔쳐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남성은 또 이제 새로 화환이 오잖아요. 그럼 리본을 떼잖아요. 그래서 원래 싱싱한 이 좋은 화환은 자기 트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본만 가져가서 다른 화환 위에다 붙여놓는데 이제 이렇게 화환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 장례식장 가족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이름은 체크하고 그럼요. 리본이라도 띄어서 리본은 잘 이제 간수를 하고 이제 벽에 붙여놓기도 하는데 이 사람 심지어 그 사인도 자기가 했대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바쁜 걸 알고 그냥 새로운 꽃이 도착하면 그 앞에 있다가 사인도 자기가 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본만 띄어서 아무데나 갖다서 이중으로 붙여놓고 그다음에 자기 트럭에다가 화환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정말로 꼭 받아야 되는 중요한 거래처에서 체크해야 되는 화환이 온 거예요. 근데 보이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화환 가져갔냐라고 했더니 정말 안 가져갔다고 막 잡아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주문 영수증이랑 모든 거 다 찾아가지고 와야지 실토하겠냐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리본에다가 그 거래처 이름을 또 막 이렇게 써가지고 오더니 그냥 아무 화환에다 달고 갔다고 하고. 아니 정말 이런 게 가능한 것이 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상을 치러봐서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정말 쉴 새 없이 막 찾아와 주시는 조문객을 만나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니 뭐 이게 뭐 누가 가져가는 뭐 뭘 붙이는 그걸 누가 신경을 써요. 그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저 짓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사실 이 제보자분도 저 화환들을 이제 찾긴 찾았답니다. 항의를 해서 트럭에서 내렸다는데 그런데 집안 어르신들이 가뜩이나 우리가 상당해서 지금 좋지 않은 일인데 여기서 또 뭐 경찰에 고소하고 뭐 수사하고 이러는 건 또 안 좋은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불편하다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심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보해 주신 분은 진짜 다른 사람들 스품을 이용해서 이런 짓 하는 것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제보까지 하신 거고요. 사실 이거요. 절도. 그다음에 지금 저 수령증에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인했잖아요. 사문서 위조의 행사. 어이구야. 그다음에 너무 다른 업체에서 사인 리본도 만들어가지고 가져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기도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범죄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다는 게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이에요? 어안이 벙벙할 정도예요. 예. 자, 박 변호사님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뭐 조화, 이 꽃집 뭐 이런 업무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히 항상 일부가 문제인 건데 저는 아까 그 CCTV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과연 장례식장이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간적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많이 이제 들어오면 사실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보면 거의 차 있습니다. 더 놓을 데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장례식장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걸 뭐 입증할 수 있는 뭐 증거가 있거나 이런 건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반복됐다면 장례식장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남자친구 때문에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와 바닷물에 여자친구 던지기 대결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 진짜 좀 집중해 주세요. 이게 관련 영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 제작진이 좀 오늘 다루기를 좀 주저했는데 제가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8일 새벽에 일어났고요. 피해자는 20대 여성이고 남자친구와 함께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이때 남자친구의 절친인 남성과 그 남성의 여자친구까지 총 4명이서 가는데요.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새벽까지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와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절친 이렇게 3명이서 술을 마셨고 해수욕장에 이렇게 새벽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를 제외하고 3명이서 바다에 들어가서 놀았는데 남자친구가 피해자한테 바다에 왔으면 물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피해자는 물에 들어가기 싫다고 거절을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랑 얘기를 나누더니 각자 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이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였다는 거죠. 자, 여자친구로서는 원치 않게 바다에 끌려 들어갔으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남자친구의 돌발 행동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투리가 있어요. 뭐 누가 더 여자친구 더 좁깃하게 던지는지 내게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제 남자친구의 친구가 지 여자친구를 먼저 던진 거죠. 먼저 던졌는데 걔는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걔는 안 다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를 이렇게 안아서 던진 거죠. 남자친구가? 네, 던졌는데 제가 뭐 등에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뭐 걔네들은 계속 뭐 한번 일어나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등이 뭔가 부서진 것 같은 느낌? 여자친구를 왜 던져? 이거 너무 화가 나네요. 왜냐면은 일단 싫다는데 물에 들어가자고 그러고 물에 던진 것부터 신경질이 나고요. 그런데다가 여자친구 던지기 게임이요? 이런 게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무슨 여자친구가 빛이 부립니까? 여자친구를 누가 더 뭐 쫓빗하게 던진다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던졌어요. 각자 여자친구를 던졌는데 남자친구의 그 친구라는 사람은 그나마 수심이 좀 깊은 데 던져서 그 여자친구가 다치진 않았는데 지금 이 피해자께서는 나중에 이 물 수심을 한번 지금 이제 가장 근접한 지금 나오는 영상이 그날과 가장 근접한 날에 찍은 거라 그러는데 깊이 좀 보세요. 너무너무 낮은 곳이에요. 무릎도 안 찼는데 무릎도 지금. 안 차요. 근데 새벽 4시니까 뭐 정확히 피해자께서는 인지 못했을 수 있어도 들은 남자친구는 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그 수심이 자기 허리는 넘는 건지 발인지 거기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던지자마자 등이 너무 통증이 와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도 일어나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119에 이제 신고를 했고 119 구급대원이 왔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쳤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도 없고 또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피해자 상태예요. 척추뼈가 3개가 다 부러졌고요. 전치 14주입니다. 전치 14주. 수술받으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남자친구의 태도가 뭔가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충격을 받으셨대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잠수이별 들어보시죠.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 남자친구가 처음에 제 전화를 한번 받더라고요. 받아가지고 니 왜 안 오는데 내가 지금 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왜 안 오냐고 막 뭐라 하니까 이제 그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일단 지금 간다고. 그렇게 하고 잠수 탄 거예요. 잠수 탔네. 얘가 이렇게 지가 책임지기 싫어서 이렇게 회피를 하는구나. 아, 지금 이거 지금 싱크가 나갈 때 박상희 교수님이 저런 나쁜 놈 하면서 막 욕을 제가 봤어요, 지금. 예, 그럴만해요, 진짜. 그 점잖은 사람이라 방송에서 욕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잠수를 타는 과정에서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 큰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보호자 필요하다고 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왜 연락을 안 받냐,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도 없고요. 이 문자에 대해서 회복 기간만 1년이라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심지어 또 좋아했던 사이니까 너한테 실망하는 일 없었으면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전화를 걸어도 답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고 오죽했으면 이 제보자분의 친동생이 이 남자의 어머니를 찾아갔답니다. 아, 예. 그런데 또 갔더니, 어머니 하는 얘기가 아니 너 놀다가 다쳤다는데 왜 우리 아들을 가해자로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분이 그 어머니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 말 자기는 그 남자친구 엄마랑 그 통화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도 문제고 저 말이 사실이면 제 남자친구 어머니도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 수술이 끝나고 그 남자친구라는 자와 같이 찍은 사진, 추억들 다 싸그리 지우셨대요. 자,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던 중에 같이 놀러 갔던 그 전 남친의 남자친구, 전 남친의 친구 SNS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무언가를 보시고 팡! 자, 이게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남친하고 또 절친 커플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제주도 놀러 간 사진들이 SNS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런 이거구나.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때는 수술 이후 6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아니 이 사람 지기네. 세 사람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한통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안 되겠다. 이렇게 다쳤는데도 모른 척 하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만약에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잠수 이별도 이별이지만 자신을 다치게 만든 이 남자친구의 뻔뻔하고 이기적인 태도 도저히 안 되겠다. 고소를 결심하고요. 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경찰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있던 3명 다 이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CCTV가 없으니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난 거예요. 아이, 진짜. 나중에 다시 검찰을 통해서 보안 수사 결정이 났고 여성 피해자 말이 맞다고 돼가지고 결국은 폭행치상죄로 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 사건 벌어지고 나서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서로 대면했다고요? 네, 근데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당시 여자친구가 만취해서 기억이 왜곡된 거고 바다로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또 같이 갔던 커플도 증인으로 섰는데요. 이들도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바다에 끌고 간 사실이 없다고 했고요. 또 오히려 술 취한 피해자가 커플에게 바다 들어가자고 했다. 이후 좀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서 가보니까 고통을 호소하면서 누워 있었고 가해자는 그 옆에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피해자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양 변호사님, 그래도 결론은 좀 통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119 구급대원에게는 남자친구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진짜로 남자친구 없이 자기가 넘어진 거라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남자친구가 던졌는데 남자친구를 지켜주려고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침 그리고 그 간호사가 그거를 기억을 해서 법정 진술로 참고 진술이 법정에 제출이 된 겁니다. 참고인 진술이. 그리고 판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이 여자친구가 다쳤냐 이렇게까지 심하게. 그렇죠. 이 바다 깊이가 무릎 깊이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넘어져서 그렇게 척추뼈가 3개가 부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고 커플들이 다른 커플이 얘기하는 것도 그냥 잘 알지 못한 정도의 얘기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치게 만들어 놓고 반성도 안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거짓말, 법정에서도 거짓말했잖아요.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와, 구속이 됐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네.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자, 저 재판 결과를 딱 듣고 어떠셨대요?
네, 이분께서 사실은 오래 앉을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평생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어쩌면 좋아. 그런데도 CCTV가 없어서 무혐의가 나와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있었는데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역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구나 펑펑 우셨고요. 지금 양쪽이 항소했는데 이 피해자께서 민사소송도 양보하지 않고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다치신 거에 비하면 징역 1년도 이거 참 그렇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충주의 한 원룸에서 남성이 뛰쳐나옵니다. 배에서 피가 흐르던 남성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때 또 다른 남성이 119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응급차를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수상한 목격자입니다. 자, 2017년 한 원룸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인터넷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2017년 6월이었고요. 50대 그 수리기사가 인터넷 고장 수리 신고를 받고 한 원룸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5분 만에 굉장히 심하게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뛰쳐나오면서 도와달라고 신고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머리 쪽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뭐 다쳤다면서 119에 직접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인터넷 수리를 요청했던 50대 집주인이었고요. 그리고 살인사건이다. 응급차를 보내달라. 지금 뭐 피를 흘리고 난리가 났다라고 위급한 상황을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원룸에서 집주인하고 뭐 어떤 사람이 2명이 나왔어. 자, 그런데 둘 다 막 다쳤고 한 사람 또 신고하고. 자, 그러면은 제3의 인물이 거기서 막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아니요. 일단 이 당시 실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쪽 어깨에 가방을 둘러싼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지금 50대 인터넷 수리 기사고요.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4분 뒤에 놀란 이웃이 뛰쳐나오고 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옵니다. 이 빨간색 상의를 입고 머리를 감싸준 사람이 바로 원룸 주인 권 씨인데요. 곧이어서 크게 다친 인터넷 수리 기사 역시 들것에 실린 채로 옮겨집니다. 당시 경찰은 권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지만 권 씨는 일단 빨리 병원에 옮겨달라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권 씨는 인터넷 수리기사보다 병원에 일찍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고요. 수리기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더 큰 병원으로 이송돼야 했었는데 결국 그 이송 중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들이 권 씨가 있던 병원에 다시 찾아와서 이 권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아니, 머리를 다쳤고 신고자였던 권 씨를 긴급 체포했다? 자,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이 관계자들 유가족 얘기 들어보시죠. 내가 아저씨 하면서 문 열고 나오면서 신고 좀 해주세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건 가해자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출동 중일 때 가해자인지는 몰랐죠. 출동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빨리 오세요. 일부러 자기가 먼저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피해자다. 목격자인 척 연기를 한 살인범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목격자인 척했지만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격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살인을 한 것도 놀라운데 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느려서였대요. 인터넷이 느려서 본인이 주식을 뭐 단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느려가지고 그거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 인터넷 속도 고쳐주려고 온 기사가 인터넷에 이렇게 컴퓨터를 들여보고 있는 사이에 둔기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했고요.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향해서 흉기를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나도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니 그러면은 인터넷 속도 올리는 무슨 뭘 하면 되지 왜 사람을 죽여. 이게 놀라운 게 이 50대인 권 씨인데요.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가족하고 인연을 끊고 혼자 살았는데 특별한 직업 하는 게 주식 투자, 게임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인터넷 속도가 매번 느리다고 업체에 항의를 했는데 왜 느린 줄 아십니까? 왜요? 최저렴한 사양을 썼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아이고야. 돈 많으면 빨라지겠죠. 저사양 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느렸고 그래서 업체에서 계속 신고를 하면 업체가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수리기사가 계속 방문을 하는데 직원들 사이에는 가장 웬만하면 가기 싫은 그런 권 씨 집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프라임을 써야지 베이직을 쓰니까 느리지 이 사람아. 자, 그날 근데 가장 끔찍한 게 그날 이자가 누가 오든지 나는 오늘 일을 해치울 거다 뭐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7년 전부터 해당 업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했는데요. 과거 다른 수리기사가 방문을 했을 때 내 컴퓨터를 느리게 하려고 침을 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속도 측정용 기계를 부착한 걸 보고 권 씨가 멋대로 오해한 거였고요. 이런 권 씨의 황당한 주장이 알려지면서 피해망상 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권씨 측도 이 피해망상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권 씨의 치밀한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 씨는 긴급 체포를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병원 입원을 통해서 구속을 피하려고 했고 살인 전에 도주를 위해서 짐을 싸놓고 도피 자금까지 마련했다는 겁니다. 결국 권 씨는 사실 일주일 전부터 수리기사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 수리기사는 혼자 방문하기 때문에 범행이 수월할 거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자, 돌아가신 이 고인이 5 식구를 돌보는 가장이셨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모하고 아내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 다니던 2딸까지 이렇게 돌보고 있었던 가장이었고요. 국내 유명 통신사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자회사에서 수리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사가 방문을 했을 때 저렇게 정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건데 이 가해자라는 자가요. 검찰 조사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충분히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안 도망가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식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해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또 형이 무겁다고 상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또 항소심에서 이게 좀 원래 그 수리기사가 먼저 폭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무기징역은 확정이 됐습니다. 진짜 하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사람을 죽이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직장도 없이 매일 집에서 컴퓨터만 보다 보니까 뭐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 방식을 띄었고요. 거기에 뭐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칩을 실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 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망상만으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도피 자금도 마련하고 있었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지금 계획 범죄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망상만이었다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기 삶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건 확실합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지연아, 알바 찾고 있어? 취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알바를 리스펙트. 이 회사가 딱이네. 이리로 오세요. 지연아, 이리로 와. BMW의 진정한 소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아니면 여기? 진짜는 여기에 있죠. 소울메이트인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가자, 김민지. 넌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하이뮤 액티브.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